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감까지 1시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표정 밝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사실은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함께 우리 증시 전망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CPI, 6월 CPI. 이게 이제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그 향후 방향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CPI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죠. 뭐 과거 데이터다, 지나간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뭐 과거 데이터로 남을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약 한 9% 가능성이 높죠. 저는 사실 9%가 넘었을 거라고를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8%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9%가 넘게 되면 이달 25일인가 26일 날 그 FMC가 있어요. 그 FMCA 때 금리가 1%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도 지금 시장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뭐 여러 가지 보죠. 예를 들어서 뭐 GDP 성장률 뭐 이런 것이 뭐 마이너스가 2번 이상 나오는지, 지난번 한 번 나왔죠. 2번 또 나올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이 인플레이션과 이 침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 장단기 금리잖아요. 장단기 금리에서 역전, 이 일드 커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침체와 그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상황,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침체를 나타내는 시그널도 뜨고 인플레이션도 시그널을 뜨는데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둔화가 되고 있다. 아마도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둔화 얘기를 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모습이 조금 더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안 빠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닝 시즌으로 뭐 시장을 모두 바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모습이 좋은 쪽으로 호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아주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발표되는 지수가 이달의 연준의 방향성과 전 세계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시장에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을 찍어도 유가가 경기침체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혼잡하게 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만은 아마 맞을 거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기술적 분석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제가 한 17년, 18년 정도 혼자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지지가 안 돼요. 처음에만 지지가 되고 결국 밀려서 이 음봉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스닥에서는 그 차트가 나왔어요. 근데 다우에서는 견조하게 버텨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차트에서는 이평선 지지력이 아직 없어요. 60월선 정도는 와야지만이 실적 지지력과 반등이 생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이 상황을 우리가 100% 신뢰해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이제 분산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 7개월 정도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려온 거는 분산을 했다 그러면 덜 내려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분산했다는 것은 오랜간 상승했던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걸 분산한다 그러거든요. 그 분산한 상태에서 요 정도 내려가는데 이게 바닥일 거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3번 했어요. 0.25, 0.5, 0.75로 했죠. 3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6개월이라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인플레이션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초창기에 금리 인상이 실패를 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초창기에 1%라고 두 번째 0.75라고 지난번에 0.5를 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랐을 거라는 거죠. 지금 좀 더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이것은 이제 지지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에 의해서 빠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가를 정상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유가가 최저 65불에서 많게는 38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원유를 유럽에 겨울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공 안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유가가 약간 흔들려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보장은 못하죠. 일시적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상승 마인드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상을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인플레이션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서는 좀 더 큰 1%까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이상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자앵커가 물어본 거죠. 금통위 얘기인데요. 사실은 금리가 요번에 빅스텝이 할 거를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얘기해드렸죠. 남들 얘기 안 할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빅스텝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빅스텝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빅스텝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빅스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빅스텝을 해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벌렸나요? 못 벌렸어요. 미국이 이번에 0.75, 0.5를 해도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25, 26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만약 1%거나 0.75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리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빅스텝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빅스텝이 사상 첫 1999년도인가요?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산정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빅스텝을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환율과의 관계거든요. 빅스텝을 만약에 현재 상태로 만약에 진행을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된 자금은 미국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빅스텝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이 0.25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미국의 금리 인상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만약 미국이 0.25를 이번에 금리 인상했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 우리나라 빅스텝을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오늘 0.5 이상을 한다면 한국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차가 이게 별로 없음으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환율이.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어저께 1316원까지 갔다가 현재 1305원이에요. 어제보다 11원이 밀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분명해서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갈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에 빅스텝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하는 총재 이창용 그 하는 총재가요, 사실은 그 레리 썸머스라고 아시나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교수 옛날에 그 미 재무부 장관 출신인데요. 그 사람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유추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리 썸머스예요. 그 다음에 루리엘 루비니 두 사람인데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레리 썸머스가 뭐라 했냐면 작년 초에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인플레이션 빨리 잡지 않으면 미국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그런 거를 주장한 사람의 제자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한국은행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시장 예상하고 다른 가파른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예측이고요. 그냥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 라인을 좀 많이 보거든요. 어떤 흐름이었나. 옛날에도 그 마리오 드라기라든가 벤 버냉키 의장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준의 부의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의지대로 시장이 다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도 역시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오늘 빅스텝이 돼서 약간 놀란 부분이 있고 뭐 이게 미리 알고 있었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도 그 가능성은 조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소지를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회피된다고 봐야 되겠죠. 위험자산 선호가 회피된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평선상으로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뭐 요 정도 선에서 1350원, 60원 정도 고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목균형편으로는 차트가 좀 달라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게 만약에 뚫리면 뭐 답을 알 수가 없는 저래요. 그래서 그 향후 방향성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무너지는 자리냐 안 되는 자리는 월봉으로는 아직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월봉 완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월봉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달 말일이요. 그때쯤에 캔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맞고 떨어질 것 같으면 보통 이평선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쭉 뻗어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기 보시면 양봉, 음봉 형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일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몸통이 있느냐 아니면 아랫꼬리가 있느냐 차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상당한 어떤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여전히 고점이라고 인식하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 다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이 깔아앉는 그 어떤 시그널을 주는 시점. 물론 지금 19일 날 그 자넷 옐런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죠.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아마 면담이 있다고 하죠. 그때 뭐 통화 수합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통화 수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통화 수합을 원했을 때 국채를 담보해서 돈을 가져가라고 미국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통화 수합을 다시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러나 통화 수합이 온다면 환율이 좀 내려올 확률은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300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차트를 요 근래 계속 보시면 2800이 바닥이야 인정해줘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요 근래 계속 이 방송을 나오면서 맨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급의 변화가 와야 한다. 그게 꼭 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수급이 얼마나 그 변화가 있었냐를 따져본다면 그때 기관들이 시장을 좀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모습을 봐라 했는데 결국 기관들이 다 팔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은 지금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삼성전자에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매도는 거의 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해요. 다른 종목이 같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들어오지 않는 그 외국인의 물량이라면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로는 사실은 어제부터 다시 매도로 또 돌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율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이 지수가 2300이 바닥일 거라는 건 뭐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될 거다. 만약에 이게 정말 바닥일 거라면 아까 말씀한 수급의 변화, 환율에 대한 확실한 변화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한 1250원 정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2300이 실질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과 수급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어봤네요.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